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러시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시작한 이른바 특수 군사 작전은 전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금융의 심장부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러시아 시민들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만 1조 루블에 달합니다.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현금 인출이 아니라 대규모 뱅크런 공포, 그리고 내년쯤에는 전면적인 은행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체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원유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금 미국보다 러시아가 더 비쌉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의 평균 소득은 미국인 평균 소득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같은 리터에 기름을 넣으면서 러시아 서민은 미국인보다 훨씬 얇은 지갑으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기초 생필품과 의약품 가격은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여유도 없어 약국에서 약 몇 상자만 사도 지갑이 텅 비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병이 나서 약국에 갔다가 영수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상자에 2,000루블, 차 한 통에 200루블, 과자 한 봉지에 170루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웃기면서도 비극적인 장면이지만 러시아 사회가 실제로 겪고 있는 절망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물가 폭등과 소득 정체 속에서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부채의 폭탄입니다. 침공 초기 푸틴 정권은 전쟁 수행을 위해 방산 기업들에게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감당할 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은행들에게 사실상 명령하다시피 했습니다. 방산업체가 원하면 웬만한 대출은 다 해주라고, 위험 따위는 나중 문제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런 무리한 대출이 당장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군수 주문이 밀려들었고 국가가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언뜻 보면 러시아 산업이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둔화되자 그때 뿌린 독이 서서히 러시아 은행 시스템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대출 상환 능력을 잃어버렸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기록적인 숫자의 기업들이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약 70만 개의 러시아 기업이 은행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이미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연체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위 대기업들일수록 상황이 더 나쁘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은 러시아 내 가장 큰 기업들 중 거의 3분의 2, 그러니까 약 66%가 현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업들인데 바로 2층에서 부실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대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 대출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대출에서 문제가 있는, 다시 말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최고치를 다시 찍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전체 소비자 대출의 약 13%가 문제 대출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공식 통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에서는 부정적인 소식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중앙은행조차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부실의 그림자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로스뱅크 사태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정한 12개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가운데 하나인 로스뱅크가 6천억 루블 규모의 대출에서 사실상 디폴트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12개 은행은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핵심 금융기관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할 은행이라고 규정해둔 곳들입니다. 그런 은행이 부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미 물 아래에서 훨씬 더 큰 균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된 대출은 또 다른 대형 은행인 모스크바 크레딧 뱅크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은행이 6천억 루블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사실상 상환을 중단하면서 전체 자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또렷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는 자산의 3% 정도가 부실화되는 것만으로도 은행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 은행의 부실 비율은 이미 그 몇 배에 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나마 러시아 은행들이 바로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국가가 돈을 계속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올 한 해에만 은행 시스템을 떠받치기 위해 약 6천억 루블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의 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규모는 로스뱅크가 부실 대출로 날려버렸다고 신고한 금액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국가는 세금과 국채를 통해 모은 돈으로 은행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살리겠다고 돈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재정은 더 빨리 바닥나게 됩니다. 푸틴 정권은 이미 엄청난 전비를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군인들의 급여, 전사자 보상금, 방산기업 보조금 등으로 국고는 끝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까지 겹쳐졌습니다. 결국 러시아 정부가 택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빚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러시아 정부의 차입 추이를 보면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선을 보면 이전 어느 해보다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줍니다. 채권 발행은 기록적인 속도로 늘고 있고 금리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때 근거로 삼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빚을 늘려 단기적인 위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독재자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 정권도 곧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왜곡과 위기를 단적인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대기업 CEO가 카메라 앞에서 발표한 연설입니다. 그는 회사 실적이 처참하게 나빠졌음에도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성장일 뿐입니다. 그는 12월이 남아있고 연말까지는 분명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덧붙입니다. 거의 모든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의 성장, 즉 감소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경제적 요인 때문에 시장이 계속 위축되어 왔고 올해 역시 긍정적인 성장이 아니라 부정적인 성장, 다시 말해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와 직원들이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경영 보고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러시아 기업인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망가뜨린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 3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바로 푸틴이 시작한 특수 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하지만 TV 카메라 앞에서 그 말을 그대로 입 밖에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애매한 표현으로 돌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돌려 말할 여유도 없습니다. 매일 식료품점과 주유소, 약국에서 가격표를 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여성처럼 병이 나서 약국에 갔다가 세 상자에 2,000루블이 나온 영수증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요즘 러시아에서 그리 특별하지 않은 광경입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체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름값 역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스스로를 에너지 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평균 휘발유 가격이 미국보다도 비싼 나라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산유국이라면서 왜 우리가 미국보다 더 비싼 값을 내야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월급은 미국인의 9분의 1에 불과한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푸틴에게는 정치적으로도 큰 굴욕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생활 수준에서 미국과 비교될 때마다 크렘린이 그토록 강조해온 초강대국 이미지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부담은 다시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로 돌아갑니다. 가장 큰 고용주 가운데 하나인 국영 러시아 철도공사는 지금 은행들과 부채 만기 연장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류 수요 변화, 제재, 유지 보수 비용 상승 등으로 회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철도는 국가가 어떻게든 살릴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철도망은 러시아 경제의 동맥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정권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회사를 파산하게 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러시아 철도와 같은 거대 국영기업이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보다 작은 수많은 기업들에는 이미 훨씬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실 기업이 늘어나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은행이 흔들리면 결국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현대 경제에서 은행 시스템의 붕괴는 곧 사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당장은 위기가 통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스뱅크와 같은 시스템 중요 은행이 6천억 루블의 부실을 공식 인정할 정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균열이 생겨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 체제의 특성상 진짜 상황은 항상 공식 발표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 위기를 전하고 있는 미디어의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를 다루는 영상들은 종종 전선에서 촬영된 드론 타격 장면이나 폭격 현장 화면을 포함합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치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영상은 플랫폼 입장에서 광고 친화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상들이 노란 딱지, 즉 광고 제한이나 수익 차단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만 해도 여러 개의 영상이 이런 이유로 제한을 당했습니다. 플랫폼의 규정에 따르면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투 현장 영상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수익 창출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현대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고 위성 인터넷이 병력과 포병, 로봇과 무인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시대에 전쟁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런 장면들을 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과 경제의 현실을 전하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시스템의 균열,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물가 폭등, 기업 부채와 국가 차입의 폭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 놓인 푸틴의 전쟁, 이 복잡한 퍼즐을 이해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선전과 화려한 통계 뒤에 숨은 진짜 숫자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한 나라의 위기만이 아니라 전쟁이 한 국가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의 경제 지표나 한두 개의 은행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전쟁에 올인한 대가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조금씩 침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기업들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 채 빚더미에 올라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균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재정을 쏟아부으며 벽에 난 금을 임시로 메우고 있지만 그럴수록 벽 전체가 약해지는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과 기업, 국가 재정이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서 만약 하나의 대형 은행이라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무너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은행 시스템은 단순한 돈의 창고가 아니라 급여 지급과 카드 결제, 기업 간 거래, 국제 결제까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인프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현금 인출이 막히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기업 계좌가 동결된다면 경제 활동 자체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번 전쟁이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남긴 상처가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선의 폭발 소리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친정부 언론들은 경제 지표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며 여전히 러시아가 제재를 견디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관료들은 재정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 국민들은 매일 마트와 주유소, 약국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통해 이 공식 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격표 옆에 적힌 숫자와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 은행 계좌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은 그 어떤 선전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정보를 갈구하게 됩니다.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가 어디까지 악화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이나 은행 파산과 부채 통계를 분석하는 영상들이 큰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일수록 플랫폼에서는 광고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은 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드론이 장갑차를 추격해 폭발을 가하는 장면, 참호 위를 날아다니며 정찰하는 모습, 폐허가 된 마을을 비추는 카메라. 이런 장면들은 오늘날 전쟁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이 막히거나
연령 제한과 노출 제한이 걸리는 현실도 마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개의 영상이 드론 공격 장면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수익 처리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안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폭발과 공격 장면이 포함된 콘텐츠를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할수록 채널 운영은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작자들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과 경제 위기의 현실을 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조회수나 구독자 수 증가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 전쟁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선에서 떨어진 폭탄 조각과 모스크바의 은행 대출 연체율, 어느 약국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일부 채널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독자 2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시청자들에게 계속해서 채널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유튜브의 수익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언제든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원 채널을 통해 재정을 분산하거나 콘텐츠 형식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쟁이 미디어 생태계에 미친 간접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은행 위기와 기업 부채, 서민 생활의 붕괴, 그리고 이를 전하는 매체의 고군분투는 결국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전쟁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가? 그리고 누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푸틴 정권이 처음 특수 군사 작전을 선언했을 때 많은 러시아인들은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선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통장과 직장, 그리고 삶의 터전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조 루블이 빠져나간 것은 단지 숫자상의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업 부채 연체율이 치솟는 것은 전쟁 경제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호황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약국 가격표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성의 모습은 거대한 전략과 지정학의 언어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적인 증언입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은행을 지원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경제 지표를 화장하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와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방향을 바꿀 것인지 그 선택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의 은행과 경제 위기는 단지 한 나라의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시장, 곡물 시장, 국제 금융 시스템은 모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흔들릴수록 그 여파는 주변국과 세계 곳곳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단지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전쟁과 경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함께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러시아 은행의 장부에서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화면 너머에서는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해 영상으로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와 약국 계산대, 유튜브 알고리즘과 광고 정책 속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은행 위기를 이해하는 일은 바로 이런 21세기형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